많은 다양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제가 사실 올린 페북에서 결에서 약간 비난 같은 글도 봤거든요. 뭐 이게 뭐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싸우는 게 일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나는 그냥 너희 받아들이라고 시켜준 거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충분히 그 존중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존중하면서도 저는 그 33%를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그 33% 의견이 지금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제가 그 모든 분들 만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33% 의견들이 그 바라는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저의 어떤 정치적인 감각으로 그게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좀 변화를 만들어 봐라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협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이거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구성은 합법적인 겁니다. 저희가 도의적으로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는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거를 저희가 거부한다? 거부할 수 있죠. 그런 순간 저는 구의원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게 되겠죠. 구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희가 다수당 의원이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5석을 차지한 이제 그 당의 의원이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 제게 사실 2018년의 3석은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4년 전에 그 지리멸렬 했던 대구 구의회가 4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4년 전 의회를 기억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년 후 지금의 의회의 가능성에서 희망을 보고 계시지. 저는 긴 틀의 정치를 믿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거 지금 그 물결이 파도치고 있습니다. 그분 안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신 거 그 물결이 또 파도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분들 앞에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거고 계속 예의를 차릴 거예요. 이정현이랑 마찬가지. 단,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계속 이 사실을 한 분이라도 더 아시게 알릴 겁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오늘도 그 한 이제 구청장님이 다 행정 그 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서 국민들 그 동민들 중에 되게 대표자분들을 만나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의는 아니지만 말씀을 정말 정중하게 꺼냈어요. 이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말씀에 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더 많이 알리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당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제 50%를 넘어가면 저희가 다수당이 되겠죠. 그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담화소를 통해서 알리고 만나는 어르신분들, 동민들에게 국민들 모두 알리고 더 많은 지지율이 생겨서 대구에서도 시장이 나오고 민주당 시장이 나오고 대구에서 민주당 출신 남구청장이 나오고 저희가 다수당이 되는 순간에 그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의장 자리 우리가 갖고 시원하게 부의장 자리 두 번째 다수당에게 드리면서 협치란 게 뭔지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약간 예의 없지만 이거를 제가 폰을 들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그거 영상 처리해 주세요. 그거 아마 짧은 거라 괜찮을 겁니다. 티브로드 인터뷰에 새로 의장이 되신 이제 홍대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적인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였고 자신들이 욕심상 못 받아들여 놓고 어떻게 뭐 중재를 해보려고 했지만 뭐 협상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양보하겠다.
의장님, 양보라는 것은요. 내 것 다 하고 내 것 다 한 다음에 내 조금 안 되는 거 그냥 들어주는 게 양보가 아닙니다. 내가 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운 것도 접어주는 게 그게 양보입니다. 그거 하나 모르시는 분이 지금 이게 구의회 의장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부끄럽고 저는 안타까워요. 그 정도는 되는 분들이 의원이 되시고 의장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눈앞에서 이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 미약한 힘 그것으로나마 이렇게 방송을 통해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부끄럽고 껄끄러운 자리 되시게. 그러게 저희가 싸우는 방식이고 저희가 구의원으로 해나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네, 뭐 맞는 말 해서 뭐 다 맞는 말이고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계속 이렇게까지 갈 거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반기 2년 동안만 의장 다닙니다. 또 하반기 2년간에 새로운 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때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인가를 요걸로 저장해놓고, 이 기록물을 저장해놓고 그때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예측 몇 개 해볼까요? 이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분당이 된다, 정말 재밌는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 분당이 된다 하면 우리 쪽에서 많은 석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네. 분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쪽에서는 그때 대해서는 또 뭐 상관없이 한 석만 가지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마 그때는 뭐 심각 똑같이 가겠죠. 비슷하게 가겠죠. 뭐 어차피 투표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분당이 되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분당이 될 것 같습니다. 총선 때 찢어질 거고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다 찢어지는 게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분당이 되고 뭐 재창당이 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분당 혹은 재창당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저분들 지금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 하시는 거 보면 그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회의는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당만, 뭐 소위 말하는 또 아쉽긴 한데 아무 당이나 이렇게 뭐 깽판 야지를 못 놓게 어느 일정 수 이상, 국회에서는 20석입니다. 20석 이상을 가진 그 당의 대표들, 보통 소위 원내 대표라고 하죠. 그분들이 모여서 그 이제 국회 일정을 이렇게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이게 법적으로 그냥 함부로 원구성을 못합니다. 이분들의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교섭이 가장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구의회 중에도 그런 게 있는 조례로서 있는 구도 다른 지역에 대구 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성구, 제 들리는 카더라 소문이라면 수성구 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죠. 그래서 수성구 의회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지금 조례로 추진하고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말씀드렸어요. 아주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되거나 안 되거나 해보려고 해요. 해서 2년 내까지 만약에 대구 남구의회도 교섭단체 구성, 저희는 3석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3석 이상의 그 의원을 가진 당의 원내대표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원구성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좀 치졸하고 안타까운 일은 덜 벌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 드네요. 이런 것도 2년 후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봐주시고요. 변화의 시작인 만큼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재밌는 사실은 이게 4년 전 부산에서 있었던 일들과 똑같다고 하니, 그리고 4년 후인 지금의 부산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잘 판단되실 겁니다. 저는 4년 후가 사실은 정말 기대됩니다. 4년 후에 정말 웃으면서 나는 대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만약에 저희가 구의원이 아니라면, 이건 공약, 그때 구의원들을 모시고 원구성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잠깐만 쉬고 오겠습니다. 원내 구성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5분 정도 쉬다가 저희가 쉬고 의원 모습이 아닌 C의 모습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부입니다. 네. 오늘 두 편을 찍고 있어서요. 2부로 아까 잠깐 쉬고 온다 했는데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요, 가벼운 주제 했습니다. 이제 옷도 벗고 이제 이정현 의원에서 이정현 씨로 바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벼운 거지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첨예하고 중요한 이슈. 예, 가장 중요한 이슈 바로 다이어트. 예, 가장 관심이 많은 이슈겠죠 아무래도. 저랑 이정현 씨랑 알게 되고 진짜 우리 살찌는 체질이거든요. 뭐 네. 저는 술을 끊었지만 이제는 옛날 술도 좋아하고 술도 잘 먹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또 인생의 기복도 많고 생활에 생활 패턴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생의 기복이 알게 사귀고 가슴 아파. 알게 된 지 거의 10년 차인데 우리가 2009년 말 예. 2010년 초에 만났으니까 살을 뺀 살의 양이 다이어트로 뺀 살의 양이 각자 100kg를 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정현 씨는 저보다 조금 더 되는 거 200kg에 아 200kg 안 되고 한 100kg 100 몇십 좀 킬로가 넘습니다.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네. 구체적으로 따져도 한번 제가 가장 크게 짧은 시간에 크게 뺀 게 2010년 9월인가 기억나죠? 3개월 만에 그때는 두 다이어트로 9kg를 빼고 제가 2013년에 아팠다가 2014년에 복귀를 하면서 84kg 제 인생의 키로수를 찍어서 그때는 덴마크 다이어트 2주를 플러스 한 2개월 동안 그 두 달 동안 20kg를 뺐었거든요. 84, 64까지. 정현 씨는 뭐가 있었죠? 그때 저는 엄청나게 뺀 적이 있었는데. 2012년 제일 많이 뺀 시기인데 2012년 말에 이제 원래 조금 돼졌는데 이제 2012년 11월 달에 실현을 했습니다. 큰 실현을 하고 난 뒤에 한 2012년 11월 달에 실현 후에 진탕 먹었죠. 마셨죠. 12월이 되니까 제 몸무게의 최고점이었던 98kg 정도가 나갔던 것 아쉽다. 같아요. 2kg만 더 찌지. 그래서 제가 한 100kg 가까이 쪘었습니다. 그 정도 나간 게 2번 있거든요. 정확하게 45일 만에 18kg 정도를 뺐습니다. 그래서 80kg를 찍었거든요. 98에서 80kg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져서 45일 만에 18kg를 찍고 조금 더 빠지긴 빠졌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근육이 늘면서 몸무게 변화는 거의 없이 유지를 했었죠. 그때가 가장 보기 가장은 아니고 두 번째로 보기 좋았던 몸무게 시절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였다가 이제 다시 찌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85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83에서 85 유지하다가 많이 먹으면 86 나가고 자고 일어나면 83 정도 나가는. 그래서 지금에서부터 5kg 정도 빠지면 정말 이쁘고 지금에서 5kg가 더 찌면 돼지로 보이고 돼지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예쁘다는 건 팩트입니까? 예, 정말 이쁜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증거 사진 한 몇 개 이게 그것이 여론입니까? 예? 33%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아유. 예, 지지는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연애를 하면서 조금 많이 쪘어요. 그때 머리 한참 기르고 있었는데 그때 확 쪘었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확 찌면서 그때 같이 뭐 많이 먹었어요. 진짜 연애하면 어쩔 수 없이 찌게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먹을 때 짜파게티 7개까지 먹어봤거든요. 짜파게티 7개는 진짜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연애를 하면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계속 먹잖아요. 밥 먹고 차 먹고 디저트 먹고 또 밥 먹고 차 먹고 디저트 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살이 확 찌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에 빠졌던 살이 2014년 15년 때 확 다시 찝니다. 확 다시 쪘다가 중간에 한번 다이어트 결심해요. 머리 긴 상태에서 다이어트 결심해서 다이어트를 쭉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90kg 정도까지 쪘다가 다시 한 82kg 정도까지 뺐었어요. 또 이쁘게 뺐습니다. 그러다가 또 쪘어요. 그때는 요요가 심하게 왔어요. 요요가 심하게 와서 그때 다시 한 98kg까지 쪘어요. 98kg까지 쪘다가 헤어지면서 다시 80kg 돌아가는 이제는 유지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은 확 뺐을 때보다는 조금 쪘지만 또 확 쪘을 때보다는 나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계속 좀 유지를 하려고 해요. 건강한 약간의 비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비만인 상태거든요. 뚜감도 그 오늘 재미도 있을 거고 할 일도 많은 게 그 중간중간에 자료 영상 이 상태에서 운동을 좀 하고 하면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을 이렇게 많이 빼왔는데 그죠. 어떻게 빼는가에 대해서 뭐 한번 100kg씩 뺐으면 사실 뭐 여유가 없었으면 우리는 사라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 또 쪘다는 얘기겠 텐데, 그러니까 빼기도 잘 빼고 찌기도 잘 찌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했으니까 나름 뭐 다이어트 전문가가 돼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살을 찌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많이 먹으면 찝니다. 뭐 이게 단순한 원리지. 많이 먹으면 찌고요.
적게 먹으면 빠집니다. 이 기준은 뭐냐?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에서 소비량보다 더 많이 먹으면 찌고요. 소비량보다 적게 먹으면 빠지는 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살 뺄 때는요 가볍습니다. 운동도 의미가 없는 이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안 먹으면 빠집니다. 하루에 내가 원래 소비하던 양에 비해서 덜 먹으면 사람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먹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들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살을 가장 많이 뺄 때 하루에 500칼로리 먹은 적도 있었어요. 하루에 500칼로리 먹는 거를 2주 정도 유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독하거든요. 예. 단기간으로 독하죠. 예, 단기간으로 2주 진짜 정도 안 먹더라고요. 500칼로리씩 2주를 먹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살찐 남자면 10kg는 그냥 빠집니다. 2주 안에 7, 8kg 그냥 빠집니다. 여성분들 이렇게 하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거예요, 아마. 어지럽다 하고 나 당 떨어졌다 하고 어지럽다고 하는데 저도 막 어지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500칼로리를 분할해서 어지러울 때마다 먹었어요. 마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은 왜 살 빠지는데 힘드냐면 밥 한 공기가 400칼로리인 거 아시죠? 그게 제가 하루에 밥 한 공기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유 2팩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밥 한 공기가 400칼로리인데 400칼로리만큼 운동하려면 400칼로리 운동하려면 보통 한 1시간 정도 뛰어야지 40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먹으면 1시간 뛰어야 돼요. 하루 세끼 밥 세 공기 먹었으면 3시간 뛰어야 그 밥 먹은 만큼만 빠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밥만 먹습니까? 반찬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말 그대로 살이 빠지는 것은 운동과는 별개로 운동하면 건강하게 되는 거지만 살이 빠지는 것, 지방이 빠지는 것은 말 그대로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안 먹는 게 정말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안 먹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식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식욕은 사실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목소리지 않습니까? 부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컨트롤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식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보니까 일단은 먹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줄여야 돼요. 이게 웃긴 얘기인데 뭐냐, 우리가 현대 사회가 되기도 하고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먹어야 되는 양 자체가 사실 줄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다이어트가 뭐였냐면 아침을 안 먹는 거였어요. 저는 30 몇 년 동안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 몸은 20 몇 세가 넘어가면서 아침을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 되었는데 계속 먹으니까 그 아침만큼은 찌는 거예요. 물론 뭐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침 안 먹어야 되는 게 아침이더라고요. 일단은 이 고정 어떤 일정량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몸이 만들어내는 대사량은 주는데 그 들어온 섭취량이 많으니까 일단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아침 얘기하셨는데 아침 공복 다이어트가 정말 좋은 방법이면서 정말 나쁜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을 원래 안 먹는 사람이라서 되게 큰 도움이 되긴 해요. 왜 안 좋냐? 왜 안 좋은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살찌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료수 같은 거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액상과당이 많은 음료수를 마시는 게 가장 쥐약이에요. 인슐린 분비를 높이고 글리코겐이 글리카곤화돼서 맞나? 다 까먹었다. 하여튼 그렇게 축적을 시키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현상인데 아침에 밥을 먹어줘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뇌입니다. 뇌 20%를 소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는 동안 당 소비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침을 먹어줌으로써 뇌 활성화를 빨리 시키는 것이 아침 먹는 데 가장 좋은 효과인데 아침을 안 먹게 되면 뇌 활성화가 적게 되기 때문에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겠죠. 그래서 아침을 먹어주는 것이 특히나 학생들은 좋고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서도 힘든 일을 하시거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하시면 아침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살이 많이 빠지냐?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쓰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는 3가지가 있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물론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탄수화물이 에너지화 되지만 모든 분들이 잘못 착각하시는 게
단백질 먹으면 다 단백질 되고 탄수화물 먹으면 다 탄수화물 되고 지방을 먹으면 다 지방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속에서는 TCA 사이클이라는 크랩 사이클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들이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변해요.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지방으로 축적되고요.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되고요. 지방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되고요. 다 적게 먹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단백질도 빠지고 탄수화물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최초의 소비는 탄수화물부터 소비시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뭐 먹고 잤다. 뭐 먹었다. 그럼 자는 동안 그 먹은 게 빠지는 거예요. 점점 빠지다가 이제 단백질이 조금 빠지다가 마지막에 지방이 쭉 빠지거든요. 그럼 자고 일어났으면 지금 내가 먹었던 거 단백질 다 빠지고 이제 지방이 빠질 차례가 남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한다든가 하면 지방이 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 공복 다이어트가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뇌를 상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상했나? 저 같은 경우는 요 얘기를 신봉하면서 30몇 년을 살았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한 30세 때인가 그 저혈당 그 증후군이 왔어요. 그 어머님이 당뇨신데 그게 오면서 제가 아마 저 아는 사람 그럴 텐데 제가 밥 먹을 때 보면 사람이 변한다 그랬거든요. 눈이 짐승처럼 변한대 막 이렇게 밥을 먹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당의 과민성이 됐더라고요. 조금은 탄수화물,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 탄수화물, 당 같은 그런 게 들어가면 저는 배가 뭘 먹으면 배가 더 고파요. 계속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침을 안 먹는 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먹는 그 음식이 식욕을 깨우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식욕이 별로 안 생겨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늦추니까 하루에 먹는 양 자체가 줄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그래서 식욕을 덜 일깨우는 거. 그중에 식욕을 일깨우는 가장 무서운 게 저한테는 당 섭취였거든요. 요거는 사람마다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현미 말고 백미는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 제가 믿는 쪽에서는 백미는 설탕 덩어리다. 제 몸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당뇨 때문에 저희 집안 식구들은 현미만 먹은 이제 완전 잡곡밥이거든요. 그걸 먹은 이제 10년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다고 살이 다 날씬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거를 예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식욕을 덜 깨우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식욕을 없애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 본능이고 뭐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줄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자주 먹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한번 먹을 때 조금 먹고 자주 먹는 맞습니다.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오이 같은 것 많이 드셔주면 좋아요.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 양배추, 샐러드, 방울토마토, 과일류 중에서도 살찌는 게 있거든요. 당이 높은 과일들은 살이 찝니다, 사실. 그래서 당이 높지 않은 과일류들 바나나 한 20개 먹으면 살쪄요. 사과, 포도 이런 거 먹으면 살 바로 찝니다. 특히나 감 먹으면 살 많이 찝니다. 하루 정도 그것만 먹는 건 괜찮습니다. 네. 하루 정도만. 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밥, 특히나 탄수화물 중에서 흰쌀, 흰 설탕 이런 것들, 흰 밀가루 음식들 먹으면 살 바로 찝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이 살을 찌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방도 조금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이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자체 그 면역력 강화에 지방이 없으면 면역력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방 막 극대화로 빼서 지방 5% 미만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 다 떨어져서 감기 쉽게 걸리고요.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몸 좋은 게 몸에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약간의 비만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이어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상 원푸드 다이어트 혹은 칼로리 절제 다이어트들은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이 어떤 것들이 더 낫다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칼로리만큼만 먹으면 원래 빠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고 선호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는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운동을 곁들여주면 훨씬 더 상승 효과 한다. 유산소 운동도 좋고요. 근력 운동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운동이 큰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자체로 빠지는 양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식욕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신적인 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한의학적인 아니면 뭐 그 동양 철학적인 얘기랑 연결되는 건데 가슴이 허하면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다른 게 없으니까 이건 진짜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거를 자기의 어떤 그 영혼의 자기의 마음에 양식을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그리고 긍정적으로 운동은 어떤 뭐 무리한 운동 말고 아 기분 좋다 내 기분을 산타게 만들 수 있는 운동 자체가 식욕을 이제 덜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욕구를 이미 채운 상태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이어트를 근본적으로 왜 하는가 이게 건강에 대한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표준적인 어떤 그런 이제 체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자기에게 맞는 어떤 그 킬로수가 있더라고 시기에마다 뭐 생활 패턴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역행하려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요요가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기와의 또 타협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그 체형이 필요한지 체형이 필요하다면 그 체형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만큼 다른 쪽의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들을 전환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건강한 자기의 육체를 만드는 그 체형에 만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자기와의 어떤 대화, 성찰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빼시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두부 다이어트로 3개월 만에 3주 만에 9kg를 뺐다가 서서히 찌더라고요. 9개월 만에 한 10몇 킬로가 바운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덴마크 다이어트로 한 2주 만에 덴마크 다이어트라 무조건 남성은 최소 5kg, 많으면 8kg가 빠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더 이상이 이제 바운스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은 결국에는 바운스가 된다는 얘기는 무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이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몸을 여기 있는 이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푸시를 막 해요. 정연하게 좀 하자. 푸시를 하면 이 친구는 받아들이겠죠. 근데 한 2개월이 넘어가요. 내가 푸시를 안 해. 혹은 마음속에 뭐 짜증이 싹 터. 저 형이라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시키지? 라는 게 생겨나겠죠. 그 반대급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몸도 똑같습니다. 몸은 어린아이와 저는 똑같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계속 억지로 푸시를 하면 바뀌는 것 같지만 그게 계속 감당하지 못할 생활 패턴이라면 반대급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마지막 다이어트가 제일 좋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아침만 안 먹고 점심 저녁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물론 양은 한계가 있겠죠. 두 끼가 세 끼의 양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두 끼를 먹고 매달 1kg씩 빠지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씩 왜 건하게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연속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건하게 먹은 다음에는 다음 날에 점심을 안 먹던가 점심을 최대한 늦춰서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1kg씩 빠지고 67kg에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 욕심은 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던 64kg까지 빼는 거였겠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3kg는 체형에 대한 욕심이지 제 몸에 대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67kg 잘 유지가 되다가 이 선거 동안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자기가 아는 그 어느 한계 이상 주무셔도 살이 찌고 어느 한계 이하로 주무셔도 살이 찌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랑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방금 이렇게 설명하신 이 말에 정확한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성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살 뺄 때도 살이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요. 살 찔 때도 살이 안 찌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은 생활 패턴을 거기에 맞춰버리면 그 항상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찌지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항상성이 깨질 때 그때 찌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셔서 다이어트 하실 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운동을 계속 해주신다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운동을 계속 한다는 건 항상성을 가져도 좋고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최근에 안정환 같은 경우 보세요. 옛날에 정말 말랐잖아요. 운동을 계속 한 사람이 안 하는 순간 바로 찝니다. 그 항상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 선수들, 운동 선수들 무조건 항상성 때문에 다시 찌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근데 참 이영표 박지성은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자 오늘 다이어트 강의였나요?
다이어트 특강 정도 할까요? 다이어트를 많이 해본 경험담. 당신의 몸무게보다 더 많은 살을 빼본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몸무게보다 더 많은 살을 뺐던 우리가 다이어트는 뭐 굳이 하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으로 여기까지 대담아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안녕.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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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빠. 왜 그래, 보지?